고력을 한 전기, 겨울에 내리는 담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1010년 거란의 2차 침공 초기 상황을 자세히 썰어봅니다. 흥화진에는 양규가, 통주 앞 삼수체에는 강조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거란군 40만에 맞선 고려군의 첫 작전은 통군사 채사위가 이끌었습니다. 채사위가 이끄는 고려군은 구주 내륙 쪽으로 우회해서 압록강을 도강하는 거란군의 측면을 공격합니다. 때를 노린 기습이었고 이 작전이 성공했다면 전쟁은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요. 다행한 것은 고려군 역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란군은 흥화진을 포위 공격합니다. 흥화진은 작은 성이었지만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산성이었죠. 흥화진 성은 그 자체로 엄청난 방어 무기였습니다. 양규는 흥화진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와 뛰어난 지휘로 겨우 4~5천의 적응 군사를 가지고 거란군 40만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흥화진 공격을 시작한 지 6일째 되던 날, 거란 진영에 첩보가 당도합니다. 고려군 주력이 통주 근처 삼수체에서 주둔 중입니다. 삼수체는 서희가 개척한 강동 육주 가운데 한 곳인 통주성 옆 들판이었습니다. 즉시 남하하도록 하시오. 야율용서는 바로 남하를 결정하죠. 흥화진을 함락시키는 것이 여의치 않은 데다가 고려의 주력군이 평야에 진을 치고 있다면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평야에서의 전투는 기병 위주의 거란군의 장기였습니다. 하지만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야율용서는 거란군 20만을 흥화진 북쪽 무로대라는 곳에 남겨두고 통주로 향합니다. 통주성 앞 삼수체에 진을 친 강조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결정적인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검차라고 불리는 수레였습니다. 검차는 수레에 창이나 칼을 꽂아 방어력을 높인 무기인데요. 이 수레가 연결되면 마치 성곽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기병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거란과의 1차전 이후 서희와 성종이 구축한 방어체계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강조는 검차를 앞세워 전투 대응을 갖추고 거란군들이 전장으로 들어오면 검차로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과연 검차의 강력한 공격에 거란군은 무기력하게 패하기를 거듭합니다. 거란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자 강조는 점차 승리를 자신하게 됩니다. 강조는 사람들과 바둑을 두며 곧 있을 완벽한 승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거란군은 천하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죠. 거란은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고려의 약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란의 선봉장 야율분노가 우피실군 상원 야율정로를 거느리고 검차 방어선을 돌파하고 맙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조였습니다. 검차를 넘은 거란군은 강조가 있는 고려군 지휘부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강조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입안에 들어온 음식과 같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라. 강조는 검차를 넘은 거란군이 소수인 만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거란군은 순식간에 강조가 있는 막사를 급습해 강조를 사로잡고 맙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란군이 고려군의 지휘부만 노렸기 때문에 고려군의 전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총사령관이 잡히는 것을 본 고려군들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살아남은 고려군들은 눈앞에 보이는 길로 본능적으로 내달렸습니다. 통주성 가까운 곳에 있던 고려군들은 그나마 통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남쪽을 향해 죽음의 질주를 해야 했습니다. 거란군들은 그런 고려군의 뒤를 쫓으며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통주에서 곽주로 가는 도로가 고려군의 시체와 장비들로 뒤덮였습니다. 적을 멈추어 세우지 못하면 고려군은 괴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통주와 곽주 사이 완항령이라는 큰 고개에서 일단의 고려 군사들이 역공을 시작합니다.
좌우기군의 장군 김운, 이원 등이 이끄는 고려군이었습니다. 이들은 후태중 완항령에 매복해 있다가 거란군을 기습해 추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려군 주력이 삼수체에서 패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들의 분전으로 고려군의 괴멸을 막고 전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거란군에 생포된 강조와 이현우는 결박당한 채로 야율용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야율용서가 강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신하가 되겠느냐? 그냥 해본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거란에서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등용했습니다. 포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거란 제국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족 관리들 상당수가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강조는 고려의 실질적인 1인자, 강조가 자신의 신하가 된다면 고려를 수중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강조는 결연했습니다. 나는 고려 사람이다.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는가? 강조는 비록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했지만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칼로 살을 발라내는 거란군의 잔인한 고문이 이어졌지만 강조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고려 사람이다. 강조가 한결같자 야율용서는 이현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한가? 내 신하가 되겠느냐? 이미 새로운 해와 달을 보았으니 오직 충성을 다할 뿐 어찌 옛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란에 충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조가 이현운을 발로 차면서 호통칩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따위로 말하느냐? 마침내 강조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야율용서는 강조를 처형합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강조는 비록 목종을 시해했으나 고려에는 그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삼수체 패전의 결과 많은 수의 고려 장수들이 전사하거나 사로잡혔습니다. 가까스로 완항령에서 괴멸은 저지했지만 인명피해만 약 3만 명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도통 강조의 처형으로 고려군은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이합니다. 고려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나는 왕명을 받고 왔다. 야율용서는 삼수체에서 승전한 뒤 마치 강조가 쓴 것처럼 편지를 위조해서 흥화진에 보냅니다.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항복을 명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에 대한 양귀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고 왔다. 따라서 강조의 명령은 받지 않겠다. 왕명이란 고려와 고려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는 것이었겠죠. 야율용서는 통주성에도 항복을 권유합니다. 강조의 패배를 눈으로 확인한 통주성한 분위기는 어지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통주를 지키던 중랑장 최질과 이홍숙 역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전밖에 없다. 결국 야율용서는 흥화진과 통주를 함락시키지 못한 채 남하를 결정합니다. 성을 공략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는 대신 빠르게 중심부로 파고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중간기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전략이지만 기동력이 뒷받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거란군은 이 전술로 발해를 멸망시켰고 송나라를 굴복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율용서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곽주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거란군은 곽주성의 6천여 명을 잔류시켜 성을 수비하게 한 후 다시 남하합니다. 이제 중간기지를 확보한 거란군에게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안북부. 안북부는 교통의 요지이자 서북면 방어선의 구심점이었죠. 고려는 곽주를 빼앗기긴 했지만 안북부를 지켜낸다면 거란군의 남하는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란군들이 청천강까지 이르자 안북부를 지키고 있던 안북도호부사 박섬이 몰래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상황인가요? 그렇게 안북부 역시 거란군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후 거란군은 계속 남하하여 숙주마저 점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려의 방어선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란군은 고려 제2의 수도 서경, 즉 평양을 향해 내달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서경의 관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결정하는데요. 서경은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로 태저왕건은 서경을 군사적 수도로 삼고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서희 역시 서경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경이 무너진다면 고려의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의 주력군이 패한 상태에서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때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과 중랑장 지체문이 동북면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서경으로 들어갑니다. 강조가 패배할 경우 고려 중앙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플랜 B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탁사정과 지체문은 항복을 결정했던 서경의 관료들을 처단하고 항전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지체문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서경으로 접근한 거란의 중무장 기병 200기를 퇴폐시키고 이어서 거란 장수 을름이 거느린 거란 기병 1000기와 싸워 또다시 승리합니다. 또 다수의 거란군이 서경 북쪽의 임원역에 오자 지체우는 즉시 출격하여 거란군 3000명의 목을 베어냅니다. 그런데 임원역에서 전투가 있은 다음 날 거란군이 서경 성벽이 보이는 거리까지 진군해 옵니다. 지체문은 또다시 병력을 이끌고 출진했죠. 역시 거란군은 패하여 동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의 승리에 성안의 고려군들도 성문을 열고 앞다투어 거란군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거란군이 마탄에 이르자 군사를 되돌려서 고려군의 역공을 시도합니다. 거란군이 고려군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법은 기동력에서 우월한 유목민들이 주로 쓰는 전법이었는데요. 고려군은 거란군을 추격하느라 무질서해졌고 거란군은 그것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결국 지체문은 마탄에서 거란군에 패하고 맙니다. 지체문의 패배로 서경은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경의 위기는 곧 고려의 위기와 같았죠. 이제 고려에게 남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지체문이 마탄에서 거란군에 패할 때 서경성 안에는 993년 소손영의 침공 때에 안용진을 지켜냈던 인물인 대도수가 있었습니다. 지체문을 패배시킨 거란군은 서경을 포위하는데요. 이때 거란 황제 야율룡서는 서경 서쪽 성벽 근처 절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이 대도수에게 야간 기습을 제안합니다. 그대가 동문으로 나는 서문으로 나가 앞뒤에서 협공하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오. 과감한 작전이었습니다. 대도수는 발해태자 대광현의 후손으로 거란의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도수 휘하의 군사들도 발해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도수는 망설이지 않고 작전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둠을 틈타 대도수는 동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거란군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서문으로 나와 협공한다던 탁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도수가 분전을 벌이는 동안 성을 나와 동쪽으로 도주하고 맙니다. 자신의 도주를 위해 대도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도수는 거란군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후 대도수의 행적은 알 수가 없지만 사로잡힌 발해인들은 거란으로 끌려가 영주와 귀주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조는 거란을 피해 고려로 왔는데 다시 그 후손들이 거란군에게 사로잡혀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